나 어차피 처벌 안 받는데. 신고할 테면 해봐.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범죄 현장에서 가해 아이들이 경찰과 피해자에게 대놓고 내뱉는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사람을 죽이고 친구를 짐승처럼 고문해도 나이라는 천하무적의 방패 뒤에 숨어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아이들. 그리고 그 비웃음 앞에 무너지는 피해 가족들. 이제 우리 사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과연 12살은 죄의 무게를 모르는 아이일 뿐일까? 아니면 법을 비웃는 괴물일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그 잔혹한 실체와 찬반 양측의 모든 논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촉법소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아십니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법을 어겼지만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만 받는 아이들입니다.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 10세 미만은 아예 어떤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아이들은 우리가 알던 그 순진한 어린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한 중학생이 무면허로 차를 훔쳐 질주하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경찰서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촉법인데 처벌 안 받죠? 낄낄거리며 웃었다고 합니다. 법의 관용을 배운 게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법을 먼저 배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 촉법소년 기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무려 1958년입니다.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았던 60여 년 전이죠. 당시 14세는 영양 상태도 불균형하고 정보도 부족해 판단력이 미숙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이 성인 못지않은 체격을 갖추고 스마트폰 하나로 다크웹에 접속해 온갖 범죄 수법과 경찰 대응 매뉴얼을 학습하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최근 검거된 한 13세 소년은 텔레그램으로 범죄 조직과 연락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죄 후 증거인멸 방법까지 온라인으로 학습했다고 합니다. 60년 전의 낡은 잣대를 지금의 아이들에게 들이대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시대착오입니다.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은 성인 수준으로 자랐는데 법만 여전히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심지어 1958년 당시 평균 신장이 150cm되었던 14세가 지금은 165cm를 넘습니다. 영양, 교육, 정보 접근성 모든 면에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최근 사례들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처참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 아파트 살인 사건.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단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시간과 장소를 물색한 계획적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당일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가해자가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집단 성폭행 및 영상 유포.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찍어 유포한 일당들. 이들은 SNS에 어차피 몇 달 살다 나오면 그만이라며 조롱 섞인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학교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 13세 소년이 술에 취해 훔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후 도주까지 시도했지만 처벌은 소년원 6개월이 전부였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 연간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살인, 강간, 강도 같은 강력 범죄 비중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4년 촉법소년의 살인 범죄는 43% 증가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지옥 같은 트라우마 속에서 사는데 가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몇 달 만에 깨끗한 신분으로 사회에 복귀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정의입니까? 국민적 공분이 임계점을 넘자 정부와 국회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핵심은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현재 제도는 10세 미만 어떤 처분도 없습니다. 10에서 13세 촉법 소년 보호 처분만 가능합니다. 14에서 18세 소년범 형사처벌 가능하나 감경 가능합니다. 개정안 10세 미만 어떤 처분도 없음. 10에서 11세 촉법 소년 보호 처분만 가능. 12에서 18세 소년범 형사처벌 가능.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도 중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갈 수 있고 정과 기록인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인과 똑같은 처벌은 아닙니다. 여전히 감경 규정이 적용되고 성인 범죄자와는 분리 수용됩니다. 하지만 처벌 없음에서 처벌 있음으로의 전환, 그 상징적 의미는 엄청납니다.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측의 논리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6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당시엔 14세가 문맹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12세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AI 챗봇과 대화하며 복잡한 게임 전략을 구사합니다. 인지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현재 12세의 인지 발달 수준은 1960년대 15세, 16세와 비슷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범죄 예방의 실질적 효과입니다. 어차피 안 잡혀라는 생각이 범죄를 부추깁니다. 실제로 일부 소년범들은 범행 전 나이를 계산하고 촉법소년 기준을 의도적으로 활용합니다. 14살 되기 전에 한번 해보자는 식입니다. 연령이 낮아지면 이런 계산이 무너집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강력한 범죄 억제 요소입니다. 셋째, 피해자 인권의 우선성입니다. 가해자가 13세든 30세든 피해자의 고통은 동일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큽니다. 어린애가 한 짓이라는 말로 자신의 고통이 폄하되는 것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를 죽인 가해자가 몇 달 만에 학교로 돌아왔어요. 우리 아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데요.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진정한 교육적 효과입니다. 관용이 교육이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교육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소년원에 다녀온 아이들의 재범률이 50%를 넘습니다. 왜일까요? 어차피 별거 아니야라는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처벌을 받고 진짜 대가를 치러야 진짜 반성이 나옵니다. 다섯째, 국제적 추세와의 조화입니다. 우리만 유독 엄격한 게 아닙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10에서 12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영국은 10세, 호주는 10세, 캐나다는 12세입니다. 선진국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관용만으로는 소년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여섯째,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결국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소수의 범죄 소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2세, 13세 대부분의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소수의 위험한 소년들로부터 다수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제 반대하는 측의 논리도 공정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뇌과학적 미성숙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명확히 말합니다. 인간의 전두엽, 즉 판단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20대 중반까지 발달합니다. 12세, 13세는 지식은 있어도 판단력은 부족합니다.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소년 범죄가 계획적이기보다는 충동적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진술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성인과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둘째, 낙인 효과의 위험성입니다. 한번 전과자가 된 아이는 평생 그 딱지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취업도 어렵고 사회 복귀도 어렵습니다. 결국 범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재범률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한번 찍힌 낙인이 어차피 나는 범죄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 대다수의 소년범들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가정폭력, 방임, 학대, 빈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한 소년원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온 아이들 대부분이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보살핌 받지 못한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을 처벌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히려 국가가 더 책임지고 보호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넷째, 교육과 재활의 가능성입니다. 아이들은 변합니다. 성인 범죄자와 달리 소년들은 가소성이 높습니다. 적절한 교육과 치료, 환경 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년원의 성공 사례들도 많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던 아이가 교육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로 문을 닫아버리기보다는 교육으로 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처벌 강화의 한계입니다. 역사적으로 처벌만 강화해서 범죄가 줄어든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1990년대에 소년범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범죄율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범률만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범죄의 근본 원인은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빈곤, 불평등, 가정 해체, 교육 부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여섯째, 국제인권 기준과의 충돌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경계합니다. 국제사회의 권고는 가능한 한 높은 연령 기준 유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를 거스르면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인권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대안적 해결책의 미비입니다. 연령만 낮추고 끝이 아닙니다. 12세, 13세를 수용할 시설이 있나요? 전문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사후 관리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나요? 현재도 소년원은 포화 상태이고 전문 인력은 부족합니다. 준비 없이 연령만 낮추면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상당수의 주가 10세에서 12세부터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중범죄의 경우 성인 법정으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도 논란이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간 아이들의 재범률이 높고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처벌을 완화하는 추세로 돌아서는 주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10세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신중하게 적용합니다. 교육과 재활을 우선하고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또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령만 낮춘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정비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14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교육과 재활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소년범에게는 심리 상담, 직업 교육, 가족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소년범 재범률은 유럽에서 가장 낮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하게 14세 기준이었다가 최근 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단순히 연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가족 지원 등을 패키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청소년 범죄에 대해 권리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육과 재활, 사회 안전망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범죄. 억제력과 함께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 시스템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반대 측의 논리를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은 이렇게 재반박합니다. 뇌가 미성숙하다고? 그렇다면 20대 중반까지 형사처벌을 면제해야 하나요? 뇌 발달을 이유로 들면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판단력이지 완전한 판단력이 아닙니다. 12세면 살인이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강간이 범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 정도의 기본적인 도덕성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낙인 효과가 두렵다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평생 짊어지는 낙인은 누가 책임집니까? PTSD로 고통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피해자들은요?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현재가 더 절박합니다. 환경이 문제라고? 환경이 불우하다고 모든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착하게 사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환경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도 면죄부는 아닙니다. 교육과 재활이 답이라고?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처벌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으면서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처벌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문제에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장점을 결합한 절충안은 가능합니다. 모든 범죄에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 범죄에 한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살인, 성폭행, 강도 같은 중대 범죄만 형사처벌하고 경미한 범죄는 기존처럼 보호처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령을 낮추되 동시에 소년 교정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상담사와 교사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처벌과 교육,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입니다. 셋째,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가해자 처벌만큼이나 피해자 회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 법률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후 처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학교 폭력 조기 발견 시스템,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가정 방문 상담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키우는 것입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관심이 범죄를 키웁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통과될까요? 현재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보수 진영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진보 진영은 교육과 재활을 강조합니다. 여론은 어떨까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입니다. 연이어 발생한 끔찍한 소년 범죄 사건들로 인해 국민 감정이 악화된 영향입니다. 하지만 인권단체, 교육계, 법조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회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의란 무엇인가? 가해자를 벌하는 것이 정의인가? 피해자를 치유하는 것이 정의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할 것입니다. 둘째, 아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보호의 대상인가? 책임의 주체인가? 12세를 여전히 어린아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초기 청소년으로 볼 것인가? 셋째, 우리 사회는 준비되어 있는가? 연령만 낮추고 끝이 아닙니다. 시설은, 인력은, 프로그램은, 예산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만 바꾸면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처벌로 두려움을 주는 사회인가? 교육으로 희망을 주는 사회인가? 아니면 둘 다 균형 있게 갖춘 사회인가? 이 선택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것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우리 사회가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찬성과 반대, 양측의 논리를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대가 변했다. 흉악 범죄의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 당연히 12세로 낮춰야 한다. 이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나이다. 처벌보다는 국가가 더 철저히 교육하고 관리해야 한다. 세 둘 다 필요하다. 연령은 낮추되 교육과 재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꿉니다. 댓글로 뜨겁게 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그 이유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이런 진지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에는 이 법안의 후속 소식과 국회 통과 여부를 다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